오늘은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번아웃으로 쓰러진 남편을 뒤로하고 아내가 선택한 것은 간병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날 만족시켜주지 못하잖아. 난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남편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동안 아내는 새벽마다 호텔로 향했죠. 하지만 이 남편,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정 공방 끝에 펼쳐진 통쾌한 복수극. 과연 바람피운 아내와 그 상간남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42인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정확하겠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팀장급 업무를 과장 직급으로 떠안게 됐거든요. 승진은 안 시켜주면서 일만 더 시키는 거예요. 매일 야근은 기본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식이나 출장으로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한 달에 제대로 쉬는 날이 서너 번 정도? 그마저도 집에서 보고서 작성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죠. 처음에는 견딜만 했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고요. 여보,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봐. 곧 좋아질 거야 라며 격려해 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몸과 마음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회사 가는 게 두려웠어요. 심장이 마구 뛰고 숨이 막혀오는 느낌이 들었죠.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결국 어느 날 사무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죠.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신체적으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대신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정신과를 가야 할 정도로 약한 사람인가 싶었죠. 하지만 증상이 워낙 심해서 결국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초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장 휴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한 달간 병가를 냈죠. 처음으로 제대로 쉬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쉬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으니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이러다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밥맛도 없었죠.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무기력했어요.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푹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라며 다독여 주었죠. 식사도 챙겨주고 약 먹는 것도 신경 써주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제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아내도 지쳐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저 자신도 이런 제가 답답했으니까요. 병가가 끝나고 회사에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졌죠. 결국 회사와 협의해서 업무량을 줄이고 정시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동료들 눈치가 보였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일해야 하니까요. 그게 또 스트레스였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니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아내는 짧게 대답하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갔죠. TV를 보면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식사 시간도 조용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완전히 단절됐어요. 솔직히 제 상태가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약을 먹으니 그런 쪽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아내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어느 날 아내가 던진 말이었어요. 나도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야. 남편이 맨날 집에서 축 처져 있으니 나까지 우울해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는 환자처럼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의지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억울하기도 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겨. 친구들은 남편이랑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는데 우리는 뭐야? 맨날 집에만 있잖아. 다른 집 남편들은 돈도 잘 벌고 아내한테 잘해주던데.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비교당하는 게 괴로웠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저는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남편이 이 모양이니 답답할 만도 했죠. 그래서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발버둥 쳤죠. 하지만 정신적인 병이라는 게 단번에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아졌다 싶으면 다시 나빠지고 그런 게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 단절은 더 길어졌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나아지면 되라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늘었고 저를 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의심한다거나 추궁할 만한 에너지가 없었죠.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라고 받아쳤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하면 다야? 라고 되물었죠. 대화 자체가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말을 아꼈어요. 괜히 말했다가 싸우느니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나았거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점점 남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와,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쇼핑 좀 하고 올게,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아내도 스트레스 풀어야 할 테니까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미안했어요. 내가 제대로 된 남편 노릇을 못해서 아내가 밖에서 위안을 찾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아내의 외출 패턴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자주 나갔어요. 때로는 늦은 밤에 나가는 일도 있었죠. 밤늦게 어디가? 라고 물으면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만나주려고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요. 그리고 아내가 외출할 때 꾸미는 게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편한 복장으로 나갔는데 이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더라고요. 새로 산 옷도 많았어요. 하이힐을 신고 나가는 일도 잦아졌죠. 어느 날은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라고 물었더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대충 나갈 순 없잖아. 나도 여자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내도 자기 관리할 권리가 있죠. 다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웠죠. 우리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내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집에서 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 다녔죠.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폰을 옆에 뒀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제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가리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폰을 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싸우게 되면 어쩌나, 혹시 제 착각이면 아내한테 상처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솔직히 확인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홍조가 띄고 묘한 들뜸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연애할 때 아내의 표정과 비슷했죠. 그런 아내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 행복이 저 때문이 아니라는 게 슬펐어요. 아내의 웃음 속에 제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내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죠. 대화도 거의 없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이렇게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옆에서 자던 아내가 일어나더니 조용히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급한 일이 있대.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하더군요. 새벽에 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냥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새벽에 외출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내의 서두르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힘에 이끌리듯 벌떡 일어나 옷을 입었죠. 밖으로 나가니 아내가 차를 타고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얼른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공황장애 증상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진실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아내 차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비행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이 환한 번화가였죠. 그리고 한 고급 호텔 앞에 차를 세웠어요.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차에서 내려 호텔 입구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아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더니 자연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도 웃으며 남자의 손을 받아 쥐었죠. 그리고 둘은 손을 꼭 잡은 채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죠.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마음이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든 순간 본능적으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둘이 손잡고 들어가는 장면을 놓쳤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텔 입구를 계속 촬영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고 남자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발뺌할 수 없도록 말이죠. 남자가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는 것까지 찍혔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그런 애정 표현을 받고 있다니. 게다가 아내는 그걸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둘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호텔 쪽으로 돌아갔고 아내는 차에 올랐어요. 저는 얼른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얼마 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제 옆에 누웠어요. 마치 정말 친구 만나고 온 것처럼 태연하게 말이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평온하게 자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미칠 것 같았는데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숨소리조차 고요했죠. 제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바로 추궁하기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죠.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말했잖아, 친구 만나고 왔다고.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봤는데? 호텔 앞에서 남자랑 손잡고 들어가는 거. 다시 나와서 키스하는 것까지 다 봤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죠.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다른 남자 만났어.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나아지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뭘 했는데? 맨날 회사 일에만 매달리더니 이젠 집에서 우울증 환자처럼 지내잖아. 나도 사람이야, 도윤아. 난 아직 젊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아직 사랑하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근데 당신은 날 만족시켜주지 못하잖아. 벌써 1년이야. 난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다고? 그게 말이 돼? 목소리가 커졌죠. 아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당신이 남편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럴 필요가 있었겠어? 난 참고 또 참았어.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 아내의 말은 변명이 아니라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아파서 힘든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맨날 우울한 얼굴로 집에 있으니까 나까지 미칠 것 같았다고. 나도 위로받고 싶었어. 그 사람은 날 행복하게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전 회사 동료야. 당신보다 나 3살 어리고 아직 결혼 안 했어.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가져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날 여자로 대해줘. 당신한테서 받지 못한 걸 다 받았어.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병들어 힘들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어야 할 아내가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 결혼은 뭐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난 당신과 이혼할 생각 없어.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 아내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은 안 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였죠. 미안해, 여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난 내 행복도 중요하거든.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모욕감, 슬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내를 믿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큰 충격 속에서도 제 안에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엄청난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그동안 무기력하고 우울하기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이혼하고 끝낼까? 아니면 참고 살까? 하지만 둘 다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죠.
유부녀라는 걸 알면서 손을 댔으니까요. 이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상담료를 내고 제 상황을 설명했죠. 증거 사진과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백한 간통 증거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 상대방의 경제력, 귀책 사유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한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간남한테도 비슷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상간남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데 속이 시원했어요. 최소한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이것뿐인가요? 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게 더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가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사이였죠. 서랍장을 뒤지다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상한 내역들이 눈에 띄었죠.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모텔 결제 내역이 여러 건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아내가 친구 만난다고 나갔던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데 호텔비를 낼 리가 없죠. 증거를 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몰래카드 사용 내역을 복사하고 아내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어요. 어느 날 어디를 갔는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옷차림은 어땠는지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또 몇 번 더 미행도 했죠. 그때마다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났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달 정도 증거를 모으고 나니 꽤 많은 자료가 쌓였어요. 호텔 출입 사진만 10장이 넘었고 카드 내역도 수십 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었죠. 변호사한테 다시 찾아가서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변호사는 소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인 아내와 상간남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죠. 두 사람 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상간남은 배우자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으니 더더욱 그렇죠.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이 완성됐고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 부본이 발송됐죠. 아내가 소장을 받던 날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당신 진짜 소송까지 한 거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았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과 그 남자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아내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송만은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이미 늦었어. 변호사 선임도 했고 법원에 제출도 했으니 돌이킬 수 없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취하할 수 있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간남도 아내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를 2천만 원 당장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돼. 법정에서 정당하게 받을 거야. 합의 같은 건 없어.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간남의 신상도 파악됐습니다. 나이는 35으로 저보다 7살 어렸고 중견 기업에 다니는 과장급 직원이었어요. 미혼이었죠.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상간남도 회사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알려지면 승진은 물 건너갔죠.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최소한 그 남자도 제대로 된 벌을 받겠구나 싶었어요. 아내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둘 다 망하는 거니까요.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 했으니까요.
준비 서면을 작성하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내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 모두 적었어요. 변호사는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 정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라고 조언해줬죠. 드디어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헬쑥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감정들이 우울증보다 강했어요. 오히려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아내와 상간남이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상간남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제 자리에 앉았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먼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행적 기록 등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됐어요. 재판부에서 증거들을 검토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상간남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죠. 피고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육체적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만으로는. 하지만 제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어요. 호텔 출입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에 함께 들어가고 친밀한 스킨십을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정황상 명백합니다. 재판장이 피고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두 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간남도 인정했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 다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재판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내용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번아웃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됐고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아내를 믿고 의지했죠. 하지만 아내는 제 고통을 이용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이며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피고 측에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변호사가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재판장은 그것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고 잘라 말했죠. 재판은 두 차례 더 열렸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와 증인이 나왔어요. 호텔 직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 번 같은 방을 예약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아내의 직장 동료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피고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송 과정이 알려지면서 주변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내의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아내 회사에도 알려졌어요. 상간남의 직장에도 당연히 알려졌죠. 아내는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혼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직접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사위 미안하네. 우리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어떻게든 용서해 줄 수 없겠나?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장인어른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못했죠. 마침내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민정과 피고 김성주는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의 배우자 및 제3자로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이 명백하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제출된 증거들, 즉 호텔 출입 사진, 영상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두 피고의 간통 행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며 혼인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 박민정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피고 김성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총 1억 원의 위자료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어요. 변호사가 귓속말로 재판부가 피고들의 행위를 매우 악질적으로 본 겁니다. 라고 설명해줬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상간남은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고 박민정은 원고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배신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피고 김성준 역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으니 두 피고 모두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죠. 드디어 정의가 구현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겁니다. 아내는 법원 밖에서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늦었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이혼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었으니까요. 판결 이후 아내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갚아야 했고 친정으로 쫓겨났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됐어요. 누가 바람 피운 여자와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거든요. 상간남은 더 심각했습니다. 인사팀이었더군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도덕적 해이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였죠. 결국 불명예 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진은커녕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게다가 5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갚아야 했으니 그의 미래는 암담했죠. 저는 판결 이후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기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와 복수심이 오히려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더 열심히 받았어요. 반드시 나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거든요. 정신과 주치의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제 인생을 망친 사람들한테 제대로 복수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힘이 됐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분노도 때로는 생존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했고 업무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고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아내와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았어요. 귀책 사유가 명백했으니까요. 아내는 거의 빈손으로 집을 나갔죠. 위자료 1억 원의 재산 분할까지 아내가 짊어진 빚은 엄청났습니다. 상간남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끔 아내와 상간남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도 사회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어요. 당분간은 저 자신을 추스르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려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온전히 회복돼야겠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절대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하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저처럼 말이죠.